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평론가 전찬일입니다. 전통문화 창작 컨퍼런스, 오늘은 그 영화편, 황산벌부터 소리꾼까지 21세기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영화화에 대한 단상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평론 30년에 걸친 영화평론을 했지만 이번처럼 진지하게 전통문화와 한국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 고민해보고 탐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아주 유의미하고 유익한 기회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제일 많이 떠올리는 일종의 격언 내지 명제가 위기는 기회인데 아마 위기가 가져다준 특별한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몇 개월 전 조정래 감독의 소리꾼이라는 영화가 선보였죠. 370만을 넘은 대흥행작 귀향 이후 4년여 만에 선보인 영화라 특별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10만도 채 되지 않는 초라한 흥행 성적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화는 완전히 실패한 영화로 치부돼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전통 문화 중 정통소리인 판소리를 가장 한국적인 음악극 장르로, 흔히 말하는 뮤지컬 영화 장르로 구현하려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주목할 만한 문제작이었다고 소리꾼을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판소리에 대해서 막연히 알아왔지만 서민들의 애환을 판소리가 그런 식으로 반영하고 승화시켰구나라는 그 평범한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 영화 보기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새로운 어떤 관점을 얻는 것이라는 데 착안하면 흥행 실패에도 불구하고 소리꾼의 영화적 의미는 그 어떤 영화 못지않다고 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이전에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영화의 엉뚱함 내지는 기발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황산벌은 코믹 역사물이라는 그릇으로 우리네 지역 특유의 전통문화를 극화한 기념비적 시도였죠. 이때의 전통문화는 다름 아닌 지역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투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그 지역의 고유한 언어라는 의미에서 지역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헌데 그래서 제가 황산벌부터 소리꾼까지라는 제목을 내세웠는데 그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전에 2000년과 2002년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극화한 두 편의 중요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바로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과 취화선이었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1993년 서편제를 통해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한국의 그 전통문화, 동편제와 대비되는 서편제라는 우리 소리를 그 무기 삼아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춘향전과 치화선은 우리의 그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의 그림을 극화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아주 유의미하게 짚은 소중한 시도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들에서 볼 수 있듯 우리네 그 전통 문화를 주요 제재로 극화한 영화 장르는 대체로 그 황산벌을 결정적 기점으로 출발해 왕의 남자, 역시 이준익 감독이죠. 최종병기활, 김만민 감독이죠. 광의 왕이 된 남자, 추창민 감독입니다.
그리고 관상, 한재림 감독입니다. 이러한 영화 등을 거쳐서 김한민 감독의 명량에서 그 최종점을 찍은, 언급할 만한 것들만 얼추 추려봐도 90편 정도에 달하는 사극 영화들이었습니다. 자, 이 90편이라는 수치는 제가 뽑아본 영화인데요. 이거보다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의미에서 한 90편쯤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21세기 한국 영화들 중 과연 어떤 영화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국 전통 문화를 영화했는지, 황산벌 이전에 춘향전에서 서리교까지 그 대표적 몇몇 사례들을 통해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20,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21세기 한국 영화의 전통 문화의 양상을 짚는 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 그 문제 틀만 제시하고 제목만 언급하는 선에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볼 때 특별한 아주 한 두세 편이라든지 그냥 극소수 영화들만 특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자유주의자인데, 그 영화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라는 특별한 표현 내지 그 개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때 우리는 배제와 차별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과 나아가서 다른 저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라는 그 말을 제가 쓰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춘향전 같은 영화, 또 황산벌, 그리고 여기에 뭐 음란서생이라든지 흥부 근로세상을 바꾼 자, 그리고 말모이, 나란말싸미 같은 영화들은 다름 아닌 우리말, 우리 글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다뤄본 영화죠. 물론 이 영화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기획됐고 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화들을 통해서 흥행성공을 거두고, 그래서 산업으로서 영화의 그 재미, 그 사업적 그 이득을 얻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했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오락을 통해서 우리 사회,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그 문제들, 주제들, 소재들을 찝어내서 영화로 제시해왔다는 거죠. 저는 그런 그 한국 영화의 기능을, 나아가서 영화의 특별한 기능을 공론장적, 영어로 public sphere라고 그러죠. 공론장적 기능이라고 일컫는데, 사실 황산벌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어가 그냥 서울말만 나오는 영화 이상의 극적 효과와 재미와 또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은 그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는 뭐 역사극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인 5.1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항쟁의 비극을 통해서 그 5.18이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비극이라는 것을 확연히 각인시켜 줬죠. 그런 기능을 저는 오락으로서 영화가 갖는 공론장적 기능이라고 늘 주장해 왔는데, 우리의 전통 문화를 다룬 이 영화들도 그런 기능을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춘향전 황산벌 등이 우리말 의리글을 통해서 전통 문화를 짚었다면, 취화선, 미인도 등은 우리의 그림을 통해서 전통 문화를 극화한
그러한 몇몇 사례들이죠. 취하선은 임권태 감독이 칸 영화제에 출품시키면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 본상인 감독상을 받은 영화고요. 춘향전은 2000년에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내보낸 영화인데, 두 영화가 이른바 현대물이 아니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우리의 전통 문화를 그 영화한 그런 예들이었다는 것, 그 의미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자, 흥행에는 뭐 재미를 못 봤습니다. 비평적으로도 큰 성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강호석 감독의 고산자, 대동여 지도는 우리 지도의 문제를 짚은 영화죠. 그리고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 황산벌 이후 1000만 고지를 돌파하면서 우리 역사 영화의 어떤 신기원을 이뤄낸 영화인데, 왕의 남자에서 광대들의 어떤 광대 짓을 통해서 우리 춤과 우리 가락의 멋을 거의 뭐 완벽하게 전했고요. 지금도 우리는 왕의 남자를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왕의 남자가 아니었다면, 그 전에 황산벌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한국 영화의 주도적 장르로 자리 잡은 역사 영화의 르네상스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또 우리 음악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짚은 영화들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소리꾼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영화는 2016년에 선보였던 해워화라는 영화입니다. 자, 해워화라는 뜻은 우리가 좀 저급한 또는 폄하적인 의미로 쓰는 기생을 뜻하는 한자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해하는 꽃, 해워화, 그리고 기생을 일컫는 별칭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천우희, 유연석 등이 나와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 인상적인 열연을 펼쳤지만 사실 흥행에는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와에서 울려 퍼졌던 조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21세기 한국 영화의 최고 OST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고 주제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해와를 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제 말을 듣고 해와를 한번 관람해 보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물론 영화적인 서툼이 곳곳 보입니다. 그러나 전통문화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를 접근할 경우, 우리가 뭐 비천한 신분이 낮은 그저 기녀 정도로 알았던 기생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연예인의, 그 중에서도 또 인기 있는 연예인과 크게 다름이 없었다라는 어떤 사실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마음이라는 주제가에는 분명히 크게 매혹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음악을 다룬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또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인, 우리 예능인을 다룬 영화인데, 바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황진이 같은 얘기했죠. 송혜교 씨가 황진으로 분했는데, 뭐 영화적으로는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만은 송혜교 씨의 매력은 뭐 굳이 뭐 이렇게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워한 한 예는 우리 옷, 우리 머리를 통해서 전통 문화를 극화한 상이온이라는 영화입니다. 2014년도에 선보인 영화인데, 이 영화에도 한석규, 그 다음에 고수, 그 다음에 유연석, 그리고 박신혜 등 아주 좋은 연기자들이
좋은 연기를 펼쳤는데 글쎄 이 영화 100만도 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흥행에 그쳤습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왜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이 부진했을까를 한번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자료화만 봤는데 이 영화가 한국의 전통 문화라는 그 관점, 그런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는 영화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와 연결될 수 있는 그 다른 영화들이 꽤 많겠다 싶어서 저는 이번 특강이 끝나면은 상위원을 뒤늦게라도 찾아서 볼 생각입니다. 이 상위원은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그 왕의 의복을 넘어서서 또 왕궁의 어떤 다양한 그런 물품들을 준비하고 왕에게 바쳤던 그런 기관을 일컫는데요. 많을 때는 뭐 500명에 가까운 일꾼들이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거기 보면은 그 다양한 의상들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의상과 더불어 그 머리, 헤어스타일을 유심히 보기를 또 권합니다. 여러분 가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채. 이제 가발인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가발인데 사실 그 과거에 그 시대의 가채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아주 일종의 장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설민석 씨의 설명에 따르면 보통 가채가 8에서 10kg 정도 나갔는데 조선시대의 미감을 향한 집착을 잘 보여주는 예고, 또 어떤 경우는 가채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실수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와 가까운 지인 중에 이런 전통 머리 전문가가 한 명 있는데 여러분 5만 원권 아시죠? 5만 원권에 나온 실제 모델입니다. 임수빈이라는 분인데 사실 몇 년 전에 임수빈 씨를 만나면서 가채를 가지고 한번 영화화하면 어떨까라는 논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뭐 적극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고 우리는 가채를 중심으로 한 재미난 전통문화 이야기가 영화로 선보이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학을 또 짚은 영화도 있죠. 최근에 한석규, 최민식 연기의 달인인 이 두 배우가 합심해서 만든 영화죠. 그리고 허진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던 천문 하늘에 묻는다. 그리고 신기정 같은 영화는 바로 우리 과학을 극화한 영화들이죠. 자, 이 영화들을 보면 결코 한국은 서구에 뒤처지는 과학 후진국이 아니라 일찌감치 과학 선진국적 면모를 보였으나 불행하게도 주변의 상황과 여러 가지 다른 재반 요인으로 인해서 과학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천문 하늘에 묻는다에서는 조선시대의 천민 출신으로 가장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던 장영실이라는 실존 인물, 세종이 친구처럼 대했던 세종의 아주 인간적 면모를 드러냈던 그런 측면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상위원은 이 천문 하늘에 묻는다와 직결된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상위원은 영화적으로 서툼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한 교훈적 텍스트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영화 평론가로서 무엇보다도 영화를 보고 듣고 느끼는 접근, 그리고 시선, 관점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개념은 바로 어트랙션, 제가 매혹이라고 옮기는 어트랙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어트랙션은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을 잡아 끄는 모든 요소를 일컬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요소는 꼭 이야기 층위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시각 층위에도 있을 수 있고, 청각 층위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장르, 주제 등등 여러 가지 층위의 그 어트랙션은 포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화를 보고 그 어떤 어트랙션을 찾아서 여러분이 즐길 수만 있다면 그 영화는 볼만하고 즐길만한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늘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볼 때 꼭 이야기의 이데올로기, 의미에만 집착해서 보지 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평론가들은 유독 그 내러티브의 이야기의 이데올로기와 의미 층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화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 다양한 매혹거리, 즉 어트랙션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번에 상위원도 제가 제시하는 어트랙션이라는 개념, 용어를 통해서 바라볼 경우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일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제부터인가요? 우리는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암살, 동주, 밀정, 한국유관순 이야기, 봉오도 전투 등등.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영화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흥행에 성공한 예들입니다. 아무리 실패한 영화에도 100만 이상은 넘었습니다. 한국유관순 이야기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의 저예산으로 만들어졌는데 100만이 넘는 큰 성공을 거뒀고요. 이 지금 말씀드린 영화 중에는 암살처럼 1,400만이 넘는, 너무 글로 기억하는데 1,400만이 넘는 대흥행작도 있죠. 자, 이렇게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여러 편 나오면서 흥행적으로 큰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독립운동이 우리네 과거의 이야기를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전이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독립운동과 연관해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네 위인들 이야기입니다. 꼭 위대한 이는 아니더라도, 위대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이더라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저는 이런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20살엔 몰랐던 내한민국이라는 책을 빌려서 2013년에 나왔던 책인데요. 20살엔 몰랐던 내한민국이라는 그 책을 빌려서 내한민국인, 즉 내한에 있는 대한민국인이라고 칭하고 싶은데 아까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들 뿐만이 아니라 당장 명량 같은 영화들, 그렇죠? 이순신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으뜸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지 이후에 이준익 감독이 또다시 만들어 선보인 박열,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 영화를 통해서 박열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죠. 그리고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만은 나란 말씀이나 천문 하늘의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해본 세종대왕, 그리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김재규 열사 같은, 자, 김재규를 그저 살인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김재규는 분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랜 독재를 종식시켰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대한민국 역사의 문제적 인물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남산의 부장들도 내한민국인의 예로서 손색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자라면서 가장 존경한 위인 중에 한 명을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위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왜 한국 사람인 내가 에이브람 링컨을 그렇게 존경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거는 그를 진짜 존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대주의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는
그러한 교육을 암암리에 받으면서 정작 우리의 위대한 인물들, 당장 유관순 외에 안중근 같은 분 떠오르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뭐 에이브럼 링컨이니 발명왕이라 그러면서 그 에디슨이라든지, 에디슨은 아주 사기꾼적인 사업가였습니다. 발명왕이라는 신화에 가려져서 그렇지.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또 책들을 통해서 내한민국인이라고 일컫는 한국의 많은 좋은 멋진 사람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이런 우리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위인들, 우리의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독립운동가뿐만 아니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집중 재조명을 다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또 봉이 김선달 같은 영화는 우리 역사의 가장 천재적인 사기꾼을 다룬 영화죠. 자, 봉이 김선달 영화, 이 영화도 역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 마술사 같은 영화는 또 우리의 마술. 저는 한국에 마술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마술사 그러면 그건 서구의 것인 건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좋은 마술사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에 그렇게 마술사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선 마술사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네 역사에 이런 마술사가 있었구나. 또 조선 명탐정 시리즈, 각시 투구꽃의 비밀, 사라진 노베의 딸, 흡혈 괴마의 비밀 등을 통해서 조선에도 그 서구에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배웠고요. 또 오늘날 우리는 이제 가짜 뉴스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거 이조 시대에도 가짜 뉴스가 횡행했고 그 가짜 뉴스를 만든 그 세력들이 있었네요. 광대들 풍문 조작단이라는 영화가 그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실 영화 한 편당 20분, 1시간 이상도 갈 수 있는 영화인데 제가 이렇게 간단히 꽤 여러 편의 영화들을 몇 가지, 한 10여 가지 범주로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굿과 점의 문제입니다. 저는 50년 이상을 크리스천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최근에 그 보수적 교계 리더들의 일탈을 보면서 저는 지금 교회를 지금 안 나가면서 거부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믿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개신교의 병폐 중 하나가 뭐냐면 굿과 점 같은 어떻게 보면 토속신앙, 토속적 믿음을 미신으로 단죄해 내리면서 굿과 점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켜 왔다는 겁니다. 저도 자라면서 오도된 기독교 교육 탓인지 기독교 교리 탓인지 굿과 점 그러면 저는 무조건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저는 굿과 점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영화입니다. 조정래 감독의 귀향, 그리고 제가 여러모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홍진 감독의 곡성 같은 영화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무속인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무속신앙을 통해서 이것은 개신교에서 단죄하는 식의 그런 미신적 기능에 머무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원고를 하나 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윤홍길의 장만은 한국 영화 역사의 거목이죠. 유연목 감독에 의해서 동명의 제목으로 1979년에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 소설과 영화를 보면 토속 신화로서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관계에 있게 불화의 관계에 있던 두 노인, 주인공
주인공 소년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적이 된 두 할머니를 화해시키는 그런 결정적 기제로 작동합니다. 다름 아닌 점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무속신앙적인 그런 기도를 통해서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금 굿이나 점이 미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과거의 그 선조들의 어떤 믿음 체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기능을 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워낙 많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시로 짚었는데, 그 21세기 영화를 중심으로 그 한국 전통 문화의 영화의 몇몇 사례들 어떻게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극이 됐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